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CBS 주말 뉴스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는요. 한 주간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오늘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면서 자리가 이거 어디 앉아야 되나요? 지금 약간 좀 혼란이 있었는데 저희 그 제작진에서 자리가 정해져 있다. 네. 일단 여당 여당 김지호 대변인 홀로 이쪽에 계시고 또 야당 두 분이 또 한편에 또 계시고 일단 자리 배치 이렇게 됐었는데 뭐 앞으로 선거는 여러 번 있으니까 여당 야당은 또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앉고 싶네요. 저 자리에 앉고 싶네요. 여기가 보니까 문가하고 가깝기 때문에 좀 겸손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겸손하게 두 분을 모시고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라요. 네. 아니 그나저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경제 언급도 많았고 또 민생도 언급했고 또 위기도 7번이나 이제 이야기했는데 경제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추경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선 뭐 여당이야 뭐 물론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었겠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김정일 최고위원님? 아니 저는 뭐 그 대통령이 처음에 그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의 허니문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이제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 국정 운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그 사정은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민주당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길거리로 나가서 뭐 탄핵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상당히 비판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대체 누가 대통령 짓을 해먹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런 부분들 약간의 그 허니문 기간을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큰 대가 없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저 비판할 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뭐 차곡차곡 해 나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민생에 그 집중하려는 그런 것들은 좋아 보인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잠시 뒤에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이기인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시정연설 들으면서 길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보니까 3, 40분 넘게 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 시정연설이라는 게 추경 예산,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격인데 지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반국가 세력, 자유민주주의, 뭐 간첩 운운하면서 별다른 이상한 사족들 많이 붙였는데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서 좀 담백하게 연설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평가할 만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이다 보니까 그 듣는데 지루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일부러 짧게 줄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김종혁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시정연설을 처리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행정부나 입법부나 오랜만에 좀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정연설을 거부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또 그리고 시정연설의 경청을 거부했었던 그때 당시 야당과 달리 이렇게 좀 오랜만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자기 역할을 좀 제대로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상호 존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좀 좋았던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 소비 쿠폰 진작 같은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 저도 비판하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뭐 시정연설 들으면서 어땠어요? 개인적으로도 또 대통령과도 또 가까운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전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저희가 몰랐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가 의회 와서 부탁도 하고 읍소도 하고 뭔가 잘 보여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뭐 예산안 관련해서도 무슨 관심, 그러니까 뭐 저희도 관심이 있는 걸 알아야 뭐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딜이 되는데 뭘 하고 싶은지 몰랐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연설 때 오시는 모습을 보면 경제, 성장, 회복
이게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의회에서 다수당을 확보하고 있지만 야당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국민의 지지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마치 영업사원처럼 막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좀 잘 봐달라. 예.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정말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어떤 물건을 팔거나 뭘 하고 싶은 사람은 예. 굉장히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업하려면 웃어야 되고, 그렇죠. 스킨십도 하고 그런 모습을 앞으로 많이 보여줄 것 같다. 그런 예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야당이 또 좋게 보고 또 잘 또 여러 가지 협력이 이루어져야 또 성과가 있을 텐데 여야의 또 갈등이 사실 계속 이어집니다. 우선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좀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또 외결위원장 사실상 좀 단독으로 처리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도 지금 여기에 반발하면서 뭐 어제부터 뭐 단식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나경원 의원이 뭐 그렇게 행동하는 건 또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그 계산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대표 경선에 출마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그 선명한 노선 같은 것들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 구밀복검이라고 입에 꿀을 바르고 뱃속엔 칼을 숨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보면은 협치, 통합 이런 거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원내 대표들이나 뭐 야당 그 지도자들과도 자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취임하는 날 같이 사랑채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근데 정작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강경일변도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강경일변도라고 보시는 뭐 거예요? 법사위원장 같은 거,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거, 이거는 민주당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관철되었던 제도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걸 뒤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반기엔 뒤집었다가 후반기에는 또 비난 여론이 급등하니까 다시 물려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뭐 관용 아량 이런 것들을 베푸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이거는 조금 완전히 이중 플레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중 플레이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저도 지방의회 2번 해보고 광역의회도 해보고 또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을 하면서 원구성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좀 보고 참여도 해봤었는데. 네. 제가 지금 언급한 곳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례와 기준과 원칙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든지, 아니면 집권 여당이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면 의회 운영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간다든지 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엉망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선배 세대 정치인들이 그래도 기준을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요즘은 그런 어쩌면 금도가 없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의석수가 깡패다라는 말처럼 의석수가 많은 곳에서 죽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게 옳았다라고 이긴 최고위원. 아무래도 이제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독인데 결국 이제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자구 체계 심사 같은 것을 주맡아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은 이제 야당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을 한 건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이제 의석수가 많으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요즘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것들이 좀 횡행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란 잔당이라고 표현되는 국민의힘한테 이 법사위원장을 줬다가는 내부적으로 뭔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대화 타협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뭐 다 임명을 이제 선출했으니까 앞으로 그냥 쭉 가는 건데, 내부에서 어떤 그 이견이나 어떤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습니까? 그런 목소리는 없었고요.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확실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원구성이라는 게 국회의장을 2년에 한 번 뽑잖아요. 그럼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전에
원 구성에 대한 협상이 끝났고 그래서 지금 1년 지났는데 자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은 뭐 교체할 그러한 자체 수요가 있어서 사퇴를 하신 거고 교체를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1년 전에 했던 원 구성 협상을 무효로 하고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저질러서 일어난 일이고 어떤 원 구성을 협상을 다시 할 이유는 없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협상이라는 게 서로 간의 신뢰고 존중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약간 야당이 되다 보니까 자리를 내놔라 이런 논리로 오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이걸 원칙의 문제다. 그리고 원구성은 2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논리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아까도 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야당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네. 법사위원장을 했었는데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관련해 가지고 뭔가 불만을 표출하면서 관련 법안이 아니고 다른 민생 법안,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20개를 그냥 셧다운 시키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만약에 다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았을 때 뭔가 법안 관련해서 뭔가 발목을 잡고 어떤 이재명 정부의 초기 개혁 드라이브나 법안안 이런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지 않을까? 그럼 불신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이러한 것들은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는 없고 자리만 내놓으라 하다 보니까 불신이 쌓여서 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욱 최고위원께서 들으시면서 하실 말씀이 많은 표정입니다. 네, 저는 좀 반박을 해드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년에 한 번씩 법사위원장 바꾸는 거다. 예를 들면서 상임위원장 바꾸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에 문제가 생겨서 탄핵이 됐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기 법사위원장께서 당대표 하겠다고 나가갖고 지금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은 무슨 2년에 한 번씩 했으니까 그럼 대통령도 무슨 무조건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고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여야가 바뀌는 큰 그림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정신, 그 여야 협치의 정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되지 그 임기가 뭐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고요.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야당이 잡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계속 발목을 잡을 것 아니냐. 그거 하라고 야당이 있는 겁니다. 그거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견제 없이 가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게 절대 권력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혼자서 독주하다가 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야당이 지금 여당이 워낙 의석도 많고 강한 여당인데 거기에다가 모든 상임위 다 독식해갖고 그러려면 아예 법을 바꾸세요. 관행을 바꾸세요. 그래서 한석이라도 더 위인 사람이 모든 상임위를 미국처럼 다 장악을 한다. 다음에도 그렇게 하자. 맨날 지금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이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권력 잡으면은 우리가 원활한 통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원구성의 주기가 2년이라서 지금은 바꿀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1년 뒤인 2년 주기가 됐을 때는 법사위원장 야당이 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사실 확답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직이 아니더라도 패스트트랙을 태우거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법사위원장으로 이렇게 뭔가 방해가 될 거라고 하는 주장과 논리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긴 개혁진단 최고위원의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여야의 갈등 국면이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된 부분인데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만 이거 제대로 열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났고 어제 뉴스쇼 본방송에 박주민 의원하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출연해가지고 이 청문회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거든요. 그랬는데 박주민 의원은 95점, 100점 만점에
95점 만점 아닙니까? 네. 100점 만점에 95점을 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100점 만점에 50점 줬거든요. 그럼 우리도 한번 점수 100점 만점에 점수 몇 점인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번 점수 얘기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김정혁 최고위원님. 아니 저 60점이 낙제점이라면 어쨌든 60점은 못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긴 최고위원. 2점 드립니다. 2점이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죠. 우리 국회 청문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한 100여 건에 가깝게 했는데 김민석 지명자가 2건 정도밖에 제출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마침 또 100여 건을 100점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출한 만큼만 2점 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정량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네, 김지호 대변인. 저희는 뭐 단일 대우라 박주민 의원님이 95점 주셨으면 저도 95점 줘야지. 그 이하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야, 이렇게 또 선배 정치인 뒤에서. 네. 우리 그 저희가 그쪽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당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이른바 친윤이라는 것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 단일 대우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저희는 그때 그러더라도 일단 지금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만 산다. 자, 민주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지금 점수를 주셨고, 자 이렇게 약간 좀 웃으면서 점수 얘기 좀 해봤는데요. 그러잖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도 있었거든요. 우선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김지호 대변인의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듣기보다는 해명에 대한 평가라든지. 해명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무총리 자격이 있다 없다까지도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거든요. 김지혁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하도 많아서 시간이 꽤 걸리지만 그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그 도대체가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석사학위를 따려고 하는 거죠? 그 뭐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석사학위 당장 한번 기계로 돌려보니까 표절률, 복붙,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게 41%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석사학위를 도대체 왜 따겠다는 겁니까? 무슨 어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따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걸 갖고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 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하고 숙명여대 그 논문 표절에 대해서 할 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칭화대에 물어보세요. 칭화대 지도교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칭화대에다 물어볼 일입니까? 거기 자기 본인이 박사학위 낸 사람한테 해명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부주의해서 그렇다. 그게 부주의의 문제입니까? 그건 부도덕의 문제예요. 그리고 450만 원, 월 450만 원 대추 2억 투자해서 450만 원씩 수익을 올렸다는데 그거 5,4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러면 2억을 투자해서 5,400만 원의 수익, 27%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배추밭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수익을 2억 투자했으면 그 투자받은 사람도 자기 이익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대 5라면 적어도 2억 투자해서 1억 몇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추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이미 그것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결을 내렸었더라고요. 근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배추밭 투자해서 받은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좀 너무 심한 표현이지만 파렴치한 거 아니냐. 파렴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긴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저도 김정혁 최고위원님의 이 조목조목한 지적한 부분에서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또 국가 채무 비율을 이제 모르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앞선 질의에서 이제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가결인지 부결인지 직접 투표했었던 국회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의 규모를 모르는 것도 그렇고 이 총리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문을 갖기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산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큰데 이게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걸 지적했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적이 안 먹힌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이든 주진우 의원이든 지적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해는 되지만 동의는 안 된다. 왜? 도대체 그런 잣대로 계엄을 막았었어야지.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지적하는 거냐라고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아마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주진우 의원의 어떤 급성 간염 문제라든지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확전돼서 자연스럽게 좀 물타지지 않았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와 별개로 김민석 지명자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논란이고 해명도 잘 안 됐다고 봅니다. 이번 배추농사 투자 같은 경우에도 역산해서 따져보면 사실 수익률이 27% 정도 되는데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수익률이 20%가 안 넘거든요. 근데 27%에 가까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배추밭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이거 검증을 하려면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되지 않았던 부분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출입국 기록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가공한 엑셀 자료를 가지고 뭔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국과 중국의 출입 기록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한 자료라든지 엉망인 자료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출입국 자료를 확인해 보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2분 만에 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출하지 못해가지고 제출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런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김민석 지명자가 사실 전문가라거나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의회주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왜 총리 지명자로 지명했겠습니까? 이런 의원들의 어떤 수요를 잘 대응하라고 한 것인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느껴진 어떤 총리 지명자의 역량이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치를 잘하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들지 않을 만큼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본회의 통과해서 국무총리직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런 입장이죠? 지금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찬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아니 게다가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만나서 만난 자리에서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넘는다. 이것도 좀 생각해달라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뭐 철회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50%가 넘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또 60%가 넘는 그런 수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챙기세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두 분 최고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토론해 보니까 이 두 분 최고위원님이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 청문위원회였다면 우리가 힘들었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국회 보좌진하고 인사청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봐왔지만 야당 인사청문위원이 중간에 하다 집에 간 적은 처음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엄청 지탄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의원들이 저희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요 새벽 4시까지 7, 8사람이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얘기합니다. 돌아가면 돌림 노래죠. 자료 주세요. 이 자료 주세요. 한 3시간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럼 줘요. 그래요? 아니 안 줄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자료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 4시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준다고요. 원래 새벽 3시부터 4시까지가 심리적으로 약해집니다. 줄 수뿐이 없어요.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주자. 그냥 주고 막 손으로 써서라도 줘요. 근데 이번에 그냥 5시 돼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뭐 증여세 관련해서도 자료 줄라 그랬대요. 근데 가버렸었다는 거야 5시에. 그럼 지금 그때 좀 언론에 공개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 정보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가버리셨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진우 청문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뭐 재산도 많고 본인 자녀도 7억, 8억 이렇게 현금성 예금이 있는 분이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본인 재산 6천만 원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꾸 집요하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명분을 못 잡았다. 만약에 사실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이기인 최고위원처럼 이런 분이 가서 그런 지적을 했다면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근데 자녀가 7, 8억 있는 사람이 6천만 원 가지고 따지니까 그게 명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약간 그거는요. 저는 그 청문회는 그 김민석 청문회지 주진우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있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그거 주진우 후보 그 위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포인트가 어긋난 거고, 그리고 재산 문제는 있잖아요. 그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가 2억 혹은 뭐 실질 재산 6천만 원이라는 게 그게 무슨 공익 사업하다 그랬습니까? 그 본인이 뭐 누구한테 자선 사업하고 누구한테 도와주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7억 원이 넘는 그리고 뭐 2개 합치면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는 거였는데 그게 그 사람의 재산이 없는 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재산 없으니까 아 이거 사람 안타까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본인이 벌금 내고 그런 거예요. 네. 본인이 가져간 돈으로. 그리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우리가 제대로 못 싸웠다. 그건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런 재산과 관련해서 공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니까. 그런데 국민 정서, 여론을 보니까 저렇게 공격을 해도 잘 먹히지가 않더라.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당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사퇴하라, 지명 철회하라. 이것은 국민 정서와 안 맞는 공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이라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여론 눈치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실시간 댓글로 볼프강님이 정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뭐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아니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김민석 보면 이번에는 주진우, 김희정 두 분밖에 드러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계속 리바이벌이었어. 똑같은 얘기가. 사실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도대체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총리 후보자가 말이 됩니까? 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정책 파트에서 파고들어서 공격을 했어야 돼, 양쪽으로. 근데 이게 그냥 개인의 비리, 뭐 개인의 어떤 재산 문제 이것만으로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양쪽 그 균형 있는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서 이 청문회 제대로 못한 다음에 무슨 단식을 하겠다, 무슨 뭐 누구 사퇴해라라고 약간 공허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투표할 때는 그렇죠. 전출직을 뽑을 때는 그렇지만 청문회 할 때도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일 필요도 없는 거고 대한민국은 의회주의 국가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래도 자격 면에서는 저희 개혁신당이 지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주세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지율 운운한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도 2022년 5월 갤럽 기준으로 그때도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국정 지지율이 50% 넘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안 할 거 하고 할 거 안 했나?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그러니까 총리 지명자 이 자금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청문회나 국회에서 논쟁을 할 거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건 수사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6억이 넘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어떤 장모님이 2억 받았으니까 경조사에서 해결했다라고 하기에는 지출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듭 짓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에서 결국 표결로 가서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저희 광고 듣고 돌아와서 또 다른 정치권 이야기 함께 세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정치권에 여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 할까 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논의를 나눠봤는데,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또 국회에서의 또 여러 가지 설전이 좀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이 임기를, 대통령 임기랑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임기를 뭐 보장해 달라, 뭐 이런 입장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뭐 최민희 위원장이라든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세요? 김지호 대변인,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은 아니죠. 네, 그냥 배석자로 그렇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데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국무회의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배석자면은 이야기를 듣고 뭐 의견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정도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어떤 관심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방통위 본연의 어떠한 업무보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이 굉장히 나돌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들에게 뭔가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이미지를 투영시켜서 다음 1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 때 출마를 하려고 사전 포석을 두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투사, 전사, 뭐 이미지를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장관 관련해서도 유일하게 유임된 장관 있지 않습니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게 양곡관리법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측면에서는 뭐 장관이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입장 바꾸고 또 정책 수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는 반면 또 아니 예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된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니냐. 다른 뭐 공무원이면 몰라도 장관인데 장관은 또 정무적인 어떤 부분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께서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쯤 슬슬 후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하고 있다. 왜냐하면 송미령 장관 임명을 해서 이 양반이 그 이전까지는 농망사법이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희망법이다 이렇게 180도 바꿔서 그것을 통과시키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야, 그 정책은 진짜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이전까지 책임자인 장관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바꾸면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야 우리가 관용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구색 맞추기를 위해서 전 정권 사람도 포용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송미령 장관 좀 유임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송 장관은 대통령님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는 적어도 그것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지식사회 아닙니까? 근데 권력을 뭐 예를 들면 장관 자리만 주면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모든 얘기를 다 뒤집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뭐 어떤 그 구체적으로 정책과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대표적인 정책이잖아요. 영농법, 그 쌀 수매와 관련해서는. 근데 그런 분을 연임을 시키고 보나마나 이분은 그냥 이분을 통해서 네가 반대했던 사람이 네가 그걸 처리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처리하고 나면 이분은 아마 제가 보기엔 토사구팽 될 거예요. 뭐 얼마나 오래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송미령 장관한테 제가 뭐 페북에도 그런 얘기 썼습니다만 더 추한 꼴 보시기 전에 그냥 물러나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당 내에서도 뭐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쌀 생산의 주요 어떤 장소라고 하는 것이 평야 또 호남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호남의 의석수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호남의 어떤 민주당 의원님들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세게 반대했던 송미령 장관을 유임하고 이 장관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역구 구민들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어가지고 여당 내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상당히 의외였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현 최고님 말씀대로 전 이렇게 뭔가 다는 아니겠지만 공직자, 공무원 중에 이렇게 기회주의 성격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의 명운이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는 주체는 이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이지 권력자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장관을 유임시켜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농망법이라고 부르면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했던 사람이 희망법이라고 신념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송미령 장관은 사실 1년 7개월 동안의 임기를 했다면 또 오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강하게 찬성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도 좀 제고하고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저 이거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곡관리법 그리고 이제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이렇게 어떤 상경하는 그 투쟁 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했던 어떤 영남이나 호남의 민주 지도자들이 이 농림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번 인사에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인사였다. 이번에 전임 정권에서 이렇게
유임되거나 승진한 분이 2명입니다. 2명이요? 송미령 장관도 있지만 네.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도 장관급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공무원이요. 네. 정치인처럼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행정부나 그 수장이 바뀌었는데 그 뜻에 따르지 않으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무원이 사람에 충성하면 안 되죠. 예. 공무원은요. 그 직에 충실해야 되고 송미령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랐다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대통령직에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도 임명직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동의하고 또 장관직을 유지하고 싶으면 정책을 바꾸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송미령 장관과 이 국무조정실장의 네. 선례를 보고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죠.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임명직 공무원들이 내가 윤석열 정부에 열심히 일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재명 정부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를 싹 불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 정부 시스템을 빨리 가동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인사가 절실하고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열심히 한다.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진짜 할 말 많은데 할 말 핫. 정권 잡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오늘 아까 예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문 앞자리에 앉아 계신 민주당 여당 김지호 대변인 이야기 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37분에서 8분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원래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나와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가 이제 10시로 시간이 조정됐죠. 네. 근데 뭐 지하로 바로 가냐, 뭐 1층에서 차에서 내려서 출입하냐를 가지고도 또 얘기가 나오고 글쎄요. 이게 참 재판은 계속 받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4번 어제 공개합니다. 오전에도 갔다가 나오고 또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도 갔다가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도 일할 때 약간의 좀 지장이 좀 있긴 한데 현장에서 법원에서 어때요?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이런 태도라든지 최근에 수사에 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여전히 꽤 많은 국민들이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 또는 이 세 분이 보는 시각은 어떤지도 좀 구체적인 입장도 궁금한데 이번엔 이긴 최고위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뭐 9시 소환 불렀는데 10시로 반박을 하고 또 1층 요청을 받았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반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별다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유치한 뭐 삿바싸움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망신주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좀 그것도 아닌 것이 지금 내란으로 재판받는 그 과정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법원 출입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의 적절하지 않는 주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결국 이제 조은석 특검의 길을 좀 누르려는 유치한 삿바싸움 중에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사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과거 2003년에 이제 불법 정치자금 대선 수수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전 검사와 함께 활동했었던 이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또 이게 친목 모임이라고 하는 그 우검모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는 곳에서 함께 활동했었던 선후배 격인데 검사도 사람인지라 까마득한 선배 내지는 높은 사람을 수사하려고 할 때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될까 내지는 길을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방송에서 검사 출신의 정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을 잘 아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유치한 것이라도 우위를 점해가지고 조은석 특검의 어떤 소환 조사 내지는 수사에 있어서 뭔가 좀 혼탁한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는 특검보다 선배인 김홍일 변호사가 오늘 또 입회하러 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뭐 좀 흥미로운 부분이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혁 최고위원님? 이긴 최고님이 말씀하신 뭐 신겨루기와 자존심 싸움인 것 같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저도 뭐 전 최고위원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끝까지 보수를 죽이는구나. 아주 그냥 괴멸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네. 뭐 이런 주장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아스팔트로 끌어내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네. 대통령이었던 분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저 길거리에서 그냥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황교안, 뭐 민경욱,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계속 뭐 미국에서 왔어 무슨 감시단이 와서 뭘 어떻게 했어 그 사람들이 무슨 기자회견을 했어.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를 무너뜨렸고 물론 비상계엄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군 수뇌부하고 경찰 수뇌부 이 사람들에게 죄가 다 책임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대통령의 저 자세 아닙니까? 그게 보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시고 나는 명령 내린 적도 없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 우리 경호처 또 몇몇 사람들은 또 고발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 보수를 죽이는 거. 그리고 이 세 번째 출석을 하면 아니 뭐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그냥 가서 지하 주차장에 가서 버틸래.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잡범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행동을 하시면은 그래 정말 보수 우리 1호 당원이셨는데 지금 탈당했지만 그러면 이분을 보면서 유권자나 국민들이 도대체 국민의힘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로서는 아 이게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또 김주호 대변인 그 김건희 여사도 퇴원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건강 잘 회복을 해야 되고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수사받을 일이 굉장히 많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앞으로 계속 수사가 이어질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드러내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도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어찌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국민의힘과 탈당은 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국민의힘의 공인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도 어떻게 저 사람들은 본인들만 생각하고 그래도 본인들을 키워준 정당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그런 양심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각종 버꾸라지 행위를 하면서 구속 취소도 됐고 지금 뭐 지방에 보리밥도 먹으러 다니고 반바지 입고 서울 시내 활보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돼 있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어제 정말 대서특필된 게 휠체어 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휠체어 타는 경우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다리가 정말 불편하거나 아니면 기력이 없을 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건희 씨는 다리가 다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력이 좀 없어 보이던데요.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에 소파에서 사과 먹는 게 나왔잖아요. 이 기력이 없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식물을 잘 섭취 못해가지고 대부분 그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수액을 맞고 나옵니다. 결국은 연기라는 게 다 밝혀졌거든요 어제. 아니 뭐 연기인지는 뭐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의심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국민의힘이 곤혹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전직 대통령 내외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권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